강의를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듣고 나면 질문이 좀 생길 거잖아요. 그 질의를 해주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연을 잘 듣고 끄트머리에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분 선물도 받고 또 새로운 사실도 알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다 공지가 되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그 발표 주제가 우리 몸속의 장의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장의사가 뭔지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장의사가 혹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긴장을 할까요? 장의사 하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이긴 한데 꼭 필요한 분이시죠.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 돌아가시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덤에 이제 안치될 때까지 모든 일을 이렇게 주관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속에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할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이고 사실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앞에 조금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과연 우리 몸속의 장의사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이 조금 밝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 오늘 발표 장표 첫 장인데 그림 혹시 보여요? 이 그림이 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네요. 어떻게 딱 보자마자 세포라고 생각을 해요? 염색체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을 염색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빨간색은 염색체는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세포를 염색하느냐에 따라서 염색체가 보일 수도 있고 세포가 보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괜찮아요. 뭐라고요? 초록색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봅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그림은 저기 파란 세포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제 세포 종류 중에 하나인데 대식세포라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빨간 세포는 죽어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첫 장 슬라이드가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파란 세포가 빨간 세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사실 우리 몸속에 장의사 그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생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출생을 하게 됩니다. 출생을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한참 성장기에 있죠. 그래서 편식하면 안 돼요. 여러 개 골고루 영양을 잘 먹고 열심히 커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생을 하고 나면 성장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한참 이제 성장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요. 이제 늙어가는 게 일입니다. 더 이상 크지도 않고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저는 노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저 역시 죽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기가 정말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도 저 과정을 언젠가는 끝까지 다 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은 그와 같은 일대기를 거치게 됩니다. 출생, 성장, 노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 다 저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죠? 이건 이제 개체 수준에서 일대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제 보는 건데 개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를 뭐라 할까요? 이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개체를 이루는 우리 생물학에서 개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개체의 일대기는 저로 했었는데 세포의 일대기는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보면은 똑같죠. 출생과 성장과 노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좀 생소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하는데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재생이 안 되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실 여기에서 생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가 되는 부분은 성장과 노화입니다. 세포의 출생 이건 되게 그 과학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임의로 정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세포의 출생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세포가 나뉘는 거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세포 분열은 하나의 엄마 세포가 있으면은 분열을 해가지고 두 개의 딸 세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세포는 어떻게 보면 세포의 출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세포의 출생이라는 말은 존재는 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우리 세포 분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세포 출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사람의 일대기와 좀 비교를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세포의 성장.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다른 텀으로 좀 쓰이긴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세포의 성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세포가 성장한다. 이건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세포가 밥을 먹는다. 커진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이름이 소연이 너 요즘 보니까 예전에 오랜만에 봤는데 많이 컸다. 그럼 이게 성장했다 이 소리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도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세포의 성장, 셀 그로스라고 하는데 이 세포의 성장의 정의는 이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 수의 증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성장했다 이 말은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했다는 의미는 여러분 몸속을 여러분을 구성하는 각각의 그 세포가 커지지 않아요. 세포 수가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코끼리하고 생쥐가 있죠.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코끼리의 세포가 더 클까요? 생쥐의 세포는 작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크기 차이가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코끼리를 구성하는 세포수가 생쥐를 구성하는 세포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세포의 성장이라고 하면 세포가 이렇게 수가 증가하는 걸 성장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내용에 한해서는 제가 세포의 성장을 다른 의미로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그 줄기세포라고 들어봤죠? 줄기세포는 우리 몸속에 어떤 세포로든지 분화가 가능한 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여러분 기관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로 이렇게 점점점 되어가는데 이러한 과정을 분화라고 해요. 분화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인이 돼가는 이런 과정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포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신경세포의 분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성부세포가 있고 마지막으로 신경세포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분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과 되게 유사하죠. 그래서 세포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랑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엑손이라는 이런 가지가 나와가지고 다른 세포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즈가 되게 커지는 거죠. 이거 역시 세포의 성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뉴런은 신경세포는 되게 독특한 세포예요. 보통 여러분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0 마이크로미터. 네, 가깝습니다. 정확합니다. 크기는 엄청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약 10 마이크로 또는 이제 30 마이크로 되는 그런 세포 크기도 존재를 하죠. 신경세포는 심지어 미터 단위로 존재를 해요. 여러분 뇌에서 나와가지고 속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세포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미터 단위로 존재를 합니다. 1미터까지 되는 그런 세포가 있죠. 그런 과정 동안에 이런 조그만 10 마이크론 세포에서 1미터가 돼가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그 역시 세포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포가 노화도 돼요. 우리 늙어가죠.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한가?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많이 늙어요. 근데 세포 역시 늙습니다. 세포가 늙었다. 이건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세포가 어떤 때 어떻게 됐을 때 늙었다고 하는지 혹시 아는 학생 있을까요? 이건 되게 어려워요. 세포 활동력이 적어. 그래요, 맞아요. 세포 활동력이 적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활성을 좀 봤는데 보통 세포하고는 달라요. 보면 이제 세포가 늙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활성이 저하되는 경우는 꼭 늙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원인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세포가 노화됐을 때 그 활성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세포의 노화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성장하고 출생을 한다고 했었죠. 출생의 과정에서는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한다고 했었죠.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무한정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합니다. 예가 존재하긴 하지만 세포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못해요. 어느 일정 횟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를 못할 때 이때 세포가 노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세포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를 못할까요? 오, 누구예요? DNA가 너무 작아서. 정확합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세포가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못하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이건 이제 분자생물학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우리의 DNA 모양은 혹시 어떻게 생겨 있는지 알아요? 이중나선 구조. 그 다음 더 크게 보면 꽈배기. 그래 맞습니다. 다 맞고.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려는 건, 여러분들 그 염색체 들어봤죠?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개수는 몇 개예요? 이제 23쌍이 있고, 이제 세 보면 46개가 있죠. 그게 이제 염색체죠. 이걸 풀어가지고 쭉 하면은 얘가 우리 실 가닥처럼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 대장 속에 살고 있는 대장균 있죠. 이런 대장균은 염색체를 딱 풀어보면은 선형이 아니라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되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DNA 역시 복제가 돼야 돼요. 복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원형의 DNA를 복제를 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DNA 복제 시스템상 선형의 DNA를 복제를 할 때는 이 선형의 DNA 양 끝단이 있는데 이 끝단이 복제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데, 여하튼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양 끝단이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염색체의 양 끝단이 계속해서 짧아지게 됩니다. 짧아지다가 결국에는 내 유전자를 손상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세포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말라라고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포가 노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세포 노화는 개체 노화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노화된 세포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노화된 세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은 노화된 세포가 증가해서 세포가 우리가 늙어간다라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포 노화는 우리 노화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여하튼 세포는 출생, 성장, 노화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의 과정은 세포가 더 이상 복제할 수 없을 때,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을 때를 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단에 있었던 게 개체에서 죽음이었잖아요. 세포 역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세포는 우리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기가 정말 미안하긴 합니다. 한참 이렇게 저기 좀 어린 우리 친구들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죽어요?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연사 하거나 또 어떤 죽음이 있어요? 병사도 할 수 있고 어디 가다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로드킬도 당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익사,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압사,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충격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여하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너무나 많은 죽음의 원인이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자연사에 자연적으로 내가 나이 들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사고사죠. 어떻게 보면 내 죽음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그런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세포도 똑같이 죽어요. 하나는 자연사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냥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내가 많으면 여러분들이랑 계속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세포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획된 죽음하고 계획되지 않는 죽음. 그래서 계획된 죽음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한데 세포 자멸사, 세포 자식작용, 그다음에 약간 어려운 텀인데 저런 것들이 있어요. 저런 것들은 언제 어디서 죽어야 되는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때 그 장소에서 세포가 죽게 돼요. 이런 세포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계획되지 않는 세포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한테 가끔씩 맞기도 해요. 엄마가 엉덩이를 찰싹 한 대 때렸어요.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 여기 세포가 아프겠죠. 너무 세게 때리면 멍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는 계획되지 않게 죽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강력한 물리적 자극이 와가지고 세포가 터져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획되지 않는 세포 죽음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포의 죽음은 계획되는 세포 죽음과 계획되지 않는 세포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계획되지 않는 세포 죽음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죽은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계획된 세포 죽음들은 우리 생물학자들이 어떻게 세포가 죽어나가는지를 다 밝혀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계획된 세포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포 자멸사인데 에이파토시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되게 다양한 텀을 썼어요. 이렇게 세포 자살, 이제 그 어감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세포 자멸사인데 세포가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포가 스스로 죽어야 될까? 이게 퀘스천이죠. 이게 질문이잖아요. 왜 세포가 스스로 죽어야 될까요? 만약에 세포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실체를 차비할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자기 실체가 남을 수 있어요. 실체가 남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만약에 자신이 안 죽으면 다른 새로 태어난 세포들이 할 자리가 없어져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들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이 그림에서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챙이 키워봤어요? 아니요. 저는 어릴 때 올챙이 많이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까지 만들면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성공을 아직까지 그때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올챙이가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개구리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개구리 종류마다 좀 틀리긴 한데 보통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챙이 알에서 올챙이가 되죠. 그 다음에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꼬리는 어떻게 돼요? 꼬리가 짧아져요. 꼬리가 짧아지죠. 저 꼬리는 여러분 도마뱀 알죠? 도마뱀 꼬리는 어떻게 돼요? 잘리죠. 올챙이도 꼬리를 잘라버릴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퇴화돼요. 그렇죠. 그 퇴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꼬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세포가 스스로 잡을 때 그렇죠. 바로 저 올챙이 꼬리에서 일어나는 게 세포 자멸사입니다. 에이파토시스, 저기에서 엄청나게 에이파토시스,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요. 사실 꼬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꼬리가 줄어드는 원인은 저 꼬리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에서 꼬리에 존재하는 세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5일이 지나게 되면 뒷다리가 나오고 30일이 지나면 앞다리가 나오면서 꼬리가 없어지거든요. 이때 그 시기에 저 꼬리에 있는 세포들은 죽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포가 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다음에 이 그림은 마우스 생쥐의 앞다리입니다. 사람을 예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마우스를 생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양을 갖추고 있죠. 팔다리가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손가락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길게 엄마랑 아빠랑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아 때 이 손가락이 생기게 되는데 이 손가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손가락이 이렇게 길게 자라나왔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발생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포가 엄청나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조직, 큰 모양들 있죠. 이런 팔다리 같은 경우는 세포가 길게 자라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디테일한 부분이죠. 손가락, 발가락, 여러분의 눈, 코, 귀, 입 이런 데 있잖아요. 모양을 보면 되게 디테일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조각처럼 깎아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경우는 손가락이 길게 자라가지고 손가락이 만들어지지 않고 처음에는 세포들이 이렇게 뭉텅이로 자라요. 그런 다음에 손가락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 과정 동안에 저 손가락 사이에 있는 세포는 죽어야 된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몇 일째 저 위치에 저 세포는 죽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자멸사에 의해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포가 언젠가는 죽는다고 했었잖아요. 그 죽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우리가 세포 자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보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또 생쥐, 발가락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포 자멸사는 우리 발생 과정 동안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얘는 제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생쥐 발가락이 생기는 거 그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정자단자가 만나서 세포분열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태아가 온전하게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발생 과정 동안에 세포 자멸사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세포 자멸사가 생물학적으로 가지는 의미이죠. 이건 이제 발생 과정 동안에 세포 자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이 세포 자멸사는 이런 발생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앞서 제가 제 몸에는 노화된 세포가 되게 많다고 그랬죠. 이 노화된 세포는 활성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떨어졌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내 심장, 내 허파, 내 간,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노화되게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항상 같은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 노화된 세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방법이 세포 자멸사예요. 그래서 이제 노화된 세포가 언젠가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다가 노화된 세포로 되는데 우리 조직 기관에 존재하는 그러한 노화된 세포가 많게 되면 우리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관의 기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요. 늙은 세포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세포로 그 자리를 채워넣어서 그 기관에 또는 그 조직의 기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항상성이라는 겁니다. 호미오스테이시스. 그래서 이 세포 자멸사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봤듯이 발생 과정 동안에 우리 몸을 만들려면 모양을 만들려면 세포 자멸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일정한 기능을 유지하게끔 우리 조직이나 기관들이 그런 것들이 일정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포 자멸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데 이 질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세포들은 죽여버리고 정상의 세포들로 대체를 하는 게 세포 자멸사의 원인입니다. 이제 설명에는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한데 과잉이나 기능 상실, 노화된 세포, 그다음에 암으로 전이된 세포들.
얘네들은 다 우리한테 필요 없는 세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자멸사에 의해서 이러한 세포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은 정상의 세포가 없긴 한데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면 세포 모양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세포 표면에 거품처럼 저걸 블렙이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저런 실처럼 가느다란 게 생기게 되죠. 이런 것처럼 세포가 죽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세포 자멸사가 어떤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현상이겠죠. 세포 자멸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양이 안 만들어지겠죠. 또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화된 세포, 기능이 상실된 세포, 또는 암으로 막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을 꽉 채우게 돼요. 그래서 암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포 자멸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세포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세 분이 그 세포 자멸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떠한 시그널 신호전달을 갖는지를 발견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세포 현상인 거죠. 이 표는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안 보이는데 여러분 피 속에 들어있는 세포예요. 피에는 어떠한 세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피 속에는 어떤 세포들이 있어요? 적혈구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혈장은 세포는 아니고 이제 액체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 속에 있는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크게 적혈구, 백혈구로 나뉘게 되죠. 적혈구는 그냥 적혈구예요. 딱 한 종류뿐입니다. 근데 백혈구는 적혈구 이외의 모든 세포를 다 통칭을 해요. 엄청나게 다양한 백혈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T림파구 들어봤죠? 이것도 백혈구이고 대식세포 들어봤죠? 수지상 세포 들어봤죠? 중성구, 호성구 이런 것들이 다 백혈구입니다. 이런 백혈구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그 병원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걔네들을 클리어로 잠깐 제거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백혈구의 대표적인 기능이죠. 적혈구는 이제 산소도 나르고 이산화탄소도 나르고 이게 이제 적혈구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맨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적혈구이고 중간에 있는 게 백혈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기가 어렵긴 한데 백혈구 중에 하나 중성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성구라는 세포는 우리 골수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이 중성구의 역할은 여러분 몸속에 병용균이 이렇게 침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성구가 골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인펙션, 감염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얘는 불행하게도 하루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데 이 표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P1 마이크로리터 속에 백혈구, 중성구 숫자가 몇 개인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P1 마이크로리터 속에 중성구가 약 3,000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하루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죽어가는 중성구의 숫자는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피의 양을 알아야겠죠. P1 마이크로리터 속에 3,000개가 존재를 하니까 얘네들은 하루만 사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는 피의 양을 알게 되면 하루 동안에 죽어가는 중성구의 숫자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저를 짤순이에 넣어가지고 돌려서 피를 뽑아내면 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5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저기 치킨 시켜 먹으면 콜라 오죠. 그게 1.5리터잖아요. 그거 4병이면 6리터. 그래서 성인의 몸에서 피를 뽑아내면 한 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개의 중성구가 하루 동안에 죽어가는지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저 숫자입니다. 그러면 180억 개예요. 하루 동안에 죽어가는 중성구의 숫자가 180억 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초에 하나씩 샌다고 하면 180억까지 샌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와, 꼭 선물 받아가세요. 180억 초가 걸리겠죠.
이게 계산이 쉬운 게 아닌데 다들 이걸 물어보면 엄청 계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180억 초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연으로 환산을 하면은 180억 초는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집에서 계산을 해보세요. 약 600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80억 우리 쉽게 그냥 말할 수 있는 숫자이긴 한데 이걸 세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중성부가 저렇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는 중성부만 있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건 불과 피 속에 들어있는 세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몸속에서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죽어가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3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 하루 동안에 세포가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수가 몇 개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무도 정확하게 세지 못해가지고 알지는 못하는데 대략 한 40조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약 1%의 세포가 하루 동안에 죽어나가요. 여러분 몸이 만약에 60kg이라고 하면 600g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600g이면 돼지고기 삼겹살이 한 근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엄마가 저기 마트 가서 이 삼겹살 한 근만 사와 그러면은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이 여러분들 몸속에서 하루 동안에 죽어나간 겁니다. 여기에서 또 이 생물학이 철학적 의미를 갖다 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루에 1%의 세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100%의 세포가 죽고 근데 우리는 사실 죽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100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 뭘 해보겠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100일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실상은 그렇지는 않긴 한데 더 오래 사는 세포도 있고 이렇게 더 짧게 사는 세포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저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러한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 나간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1%면 100개 중에 하나의 세포가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을 열어가지고 딱 보게 되면 100개 중에 하나는 죽은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2개도 아니에요. 3개도 아니고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00개 중에 하나, 10,000개 중에 하나, 10만 개 중에 하나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죽은 세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1번 오줌으로 나온다. 2번 똥으로 나온다. 3번 각질로 나온다. 눈물로 나온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나올 수 있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말한 거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의 우리 몸속의 장의사입니다. 장의사가 이 세포들을 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되죠. 세포는 죽으면 말했듯이 100개 중에 하나는 죽어 있어야 되는데 10,000개 중에 하나, 10만 개 중에 하나도 죽어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 죽은 세포는 어디로 가거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려면 이제 조금 디테일로 가가지고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 아들, 딸이 여러분 같았으면 정말 좋겠다.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맞아요. 세포막인데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포막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세포를 보호한다. 단백질도 있고 세포 회고 죽은 세포를 밖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세포막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 기능 중에 하나는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이 세포막이 세포와 세포 외부를 경계짓는 이런 장벽이잖아요. 근데 이 장벽을 통해서 물질 수송이 일어나야지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렇게나 물질을 받아들이거나 내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세포가 원하는 물질은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물질은 세포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이걸 이제 세포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투과성은 있는데 아무 물질이나 자기 물질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가 물질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세포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 물질 수송을 하게 되는데 뭐 에너지를 써가지고 하는 수송이 있고 에너지를 쓰지 않아가지고 하는 수송이 있어요. 그래서 뭐 능동 수송, 수동 수송 이런 것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내포작용이에요. 세포 외부에 있는 물질을 세포 내부로 끄집어 당기는 작용입니다. 내포작용. 근데 이 내포작용은 어떤 물질을 받아들이냐, 그 물질의 크기가 뭐냐, 수용체, 그래서 특이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파고사이토시스 식균 작용이라는 것인데 저건 세포 외부에 있는 되게 큰 물질, 보통 사이즈가 0.5 마이크론 이상 되는 물질을 세포 내부로 가지고 올 때 이걸 식균 작용,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저 파고사이토시스 식균 작용은 그 엔도사이토시스 3개 중에 내포작용 3개 중에 하나였었죠. 세포 외부에 있는 물질을 세포 내부로 가져가는 작용이고 보통 사이즈가 0.5 마이크론 이상 될 때 저 작용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물질을 세포 내부로 가져오게 됩니다. 0.5 마이크론 정도면 우리 대장균의 크기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몰라요. 1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1 마이크론. 그래서 저기 백혈구가 대장균을 이렇게 잡아먹을 때 저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식균 작용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크게 우리 몸속에서 두 가지 물질을 세포 내부로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는 세균이에요.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포 자멸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멸세포입니다. 얘네들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식균 작용 있죠. 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세포 내부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세포는 대식세포가 이 대장균 세균을 잡아먹게 되면 이걸 세포 안에서 분해를 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걔를 없애는 거죠. 사멸세포 역시 대식세포가 파고사이토시스 식균 작용에 의해서 잡아먹어서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크게 두 개, 세균과 주근세포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저기 가운데 있는 게 대식세포예요. 여기 막대기 모양으로 보이는 거 있죠. 쟤는 이제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대장균을 막 이렇게 잡아먹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그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세균을 잡아먹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거 역시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잡아먹는다고 했죠. 여기서는 죽은 세포, 산 세포가 잘 구별이 안 되긴 하는데 약간 울긋불긋한 세포 있죠. 이게 죽은 세포예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이 울긋불긋한 세포를 잡아먹게 되면은 이렇게 염색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대식세포가 여기 보면 얘가 죽은 세포이고 얘가 대식세포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잘 보게 되면 얘가 얘 잡아먹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파고사이토시스에서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세포 안에서 저걸 분해하는 기관이 있어요. 라이소좀, 이소좀 들어봤죠. 여기서 이제 세포가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들어온 외부의 물질이 분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세포가 죽게 되고 1%의 세포가 죽는다고 했었는데 사실 걔네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었죠. 100개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근데 10,000개 중에 하나, 10만 개 중에 하나도 찾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세포가 죽게 되면은 이 파고사이토시스에서 엄청나게 빨리 죽은 세포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죽은 세포를 그냥 냅두면 큰 문제가 나요.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쌓이잖아요. 빨리
저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죠. 안 버리면 어때요? 아니, 파리도 긁고 냄새도 나고 엄청나게 안 좋죠. 우리 몸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세포가 우리 몸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을 만들어내게 돼요. 죽은 세포가 터져가지고 막 이제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세포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죽은 세포를 없애게 됩니다. 누가 없애는지는 봤죠. 대식세포, 마크로페이지가 주로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파고사이토시스는 언제 일어나느냐? 죽은 세포가 생기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했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항상 죽게 되죠. 턴오버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에 저 파고사이토시스,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죽은 세포가 많이 생성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흉선이라는 것인데, 흉선은 여러분 심장 위쪽에 여러분들은 흉선의 여러분의 사이즈는 저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주먹만 하다면 저는 지금 엄지손가락만한 흉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흉선에서 T림프하고 들어봤죠. T세포가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T세포가 분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T세포가 여러 가지 이제 셀렉션, 이렇게 온전한 T세포가 만들어지도록 발생 과정 동안에 온전하지 못한 세포들을 계속 죽이게 돼요. 그래서 보통 100개 중에 2개 세포만 온전한 T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흉선, 사이머스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다 T세포로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98%의 세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쪽에서 에이파토시스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고사이토시스가 이제 그 셀룰러 턴오버가 엄청나게 활발한 곳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고사이토시스가 왜 일어날까요? 보면 에이파토시스가 가지는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파토시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수반되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생과 항상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 조절에 실패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건 파고사이토시스였잖아요. 근데 이 파고사이토시스의 타겟이 2개가 있었죠. 세균이랑 죽은 세포였었는데 같은 작용에 의해서 제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파고사이토시스의 결과는 엄청나게 상이합니다. 세균의 파고사이토시스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엄청나게 일으켜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병용균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빨리 걔네들을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죽은 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잖아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죽은 세포를 먹는 파고사이토시스는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더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2개의 통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사실 죽은 세포를 먹는 파고사이토시스를 여기 앞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에페로사이토시스, 사멸세포 제거라고 합니다. 이 사멸세포 제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4개의 단계에 의해서 크게 일어나요. 세포가 죽으면은 대시세포가 와가지고 나 빨리 먹어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는 엄청나게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맛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쟤를 인지하는 것보다 저기에서 냄새도 나고 그러면 훨씬 더 맛있는 걸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죽은 세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식세포가 가만히, 그러니까 죽은 세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고 얘가 액티브하게 대식세포를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식세포가 빨리 와서 자기를 클리어해서 하라, 이런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세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식세포가 죽은 세포로 오게 되면 얘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지 과정이죠.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과 아군이 있잖아요. 아군을 쏘면 안 되죠. 적군만 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대식세포가 죽은 세포만을 먹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세포를 먹으면 안 되겠죠. 대식세포가 특별하게 사멸세포임을 인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그 사멸세포가 대식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식세포 안에서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세포 자멸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눠진 사멸세포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했듯이 인지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파고사이토시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죽어있는 세포, 살아있는 세포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너는 살아있고 너는 죽어있고 이걸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포는 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판별해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죽은 세포는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표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식세포는 그 표지를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죽게 되면은 내가 죽었습니다를 표지를 하게 되고 대식세포는 걔를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으니까 죽은 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질인데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 수준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세포막이 있잖아요. 이 세포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포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인지질로 세포막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이중층입니다. 층이 두 개 있어요. 우리 그 식육동 먹으면 여러 층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층에 인지질이 존재를 하고 되게 다양한 조금의 인지질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세포 그 표면에 이너를 그러니까 바깥쪽 세포막, 안쪽 세포막 둥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서로 안쪽으로 갔다 바깥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요. 근데 이 구성이 대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층인데 50대 50으로 특정 인지질이 분포해 있지 않아요. 되게 비대칭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기 보이는 PS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인지질 중에 하나인데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인지질 중에 하나인데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쟤는 이 이중층의 안쪽에만 존재를 합니다. 밖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저러는데 세포가 죽게 되면은 저 안쪽에 존재하는 붉은붉은한 것들 있죠. 세포가 죽게 되면 제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표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있는 세포는 그 특정 인지질인 포스파티딜세린을 세포 표면에 이렇게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표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 내용이 시간이 되면 하려고 했었는데 더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아깝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강의고 오늘 이제 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들은 출생과 성장, 노화, 여기까지 죽게 된다.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 개체 수준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개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세포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세포 역시 출생과 성장, 노화, 언젠가는 죽음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포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런 죽은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이런 세포 죽음은 우리 발생과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죽긴 죽는데 이러한 죽은 세포를 또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은 세포를 빨리 없애야 되는 거고 이 죽은 세포를 빨리 없애는 게 대표적으로 태식세포가 있습니다. 얘가 우리 몸속에서 장의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세포를 빨리 없애가지고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게끔 한다. 근데 이제 이 대식세포가 죽은 세포를 없애려고 하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별의 방법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지질 중에 하나인 포스파티딜세린 PS가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세포 안쪽에만 존재하는데 세포가 죽게 되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걸 표지를 해서 태식세포가 얘를 인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죽은 세포만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했고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와가지고
조금 지루할 수는 있는데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